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어의 보이는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국쌤입니다. 네, 지난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 이하 학생들이 왜 국어 수능 문제를 볼 때 시간이 부족할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다뤄봤고, 이제 오늘은 3, 4등급의 시간 부족 문제를 다룰 시간입니다. 하지만 뭐 지난 시간에 좀 말이 길어진 탓에 5등급 이하 학생들이 왜 시간이 부족한지까지는 다뤘으나 이를 시험에 적용할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혼자 공부할 때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이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내가 접하기에 쉬운 지문을 최대한 풀어보자라고 그때 이제 제안을 했어. 근데 사실 제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50점은 일단 최대한 확보를 하고 가자, 이런 이야기거든. 그럼 그 전략이 성공을 하면 나머지 10점, 20점을 올리는 과정으로 이제 그 다른 전략을 세우는 거지.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학생들이 수학에서는 굉장히 적용을 잘하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이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일단은 대부분 뭐 30분부터 먼저 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1번부터 풀죠. 올라가다가 나는 내 한계는 뭐 12번까지인 것 같아, 이러면서 잘 마무리를 하면서, 국어 같은, 심지어 수학도 공부할 때 한 3, 4등급 학생들이 막 제일 어려운 마지막 문제 잘 안 풀잖아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난이도 뭐 100점 차이나 이런 게 수학처럼 이제 번호의 이런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괜히 본인의 수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골몰하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45문제가 있으면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그렇죠, 수학으로 22문제. 따지면 그렇죠. 수학으로 따지면 뭐 1번부터 뭐 8번 이 정도 해당하는 22문제를 먼저 풀어놓고 나머지 문제에 도전을 해라.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수학이랑 다른 거는 네네. 그 22문제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그 22문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독서 1원 1번에서 3번하고 그 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는 그 22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거야. 네네. 그리고 평상시에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어디서 그런 22문제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네. 그러니까 독서에서도 어휘 문제는 그래도 할만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체 그 내용 파악 문제 이런 것들은 잘 연결만 시켜도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거든. 그리고 또 사람마다 이 22문제,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뭐 사회 문화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회 쪽 지식이 많은 친구는 사회 지문이 22문제 안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완전 그런 거에 젬병인 이과 친구들은 또 그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지적을 잘 했듯이 학생들마다 자기가 느끼는 체감의 난이도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문제들은 포진하고 있다는 거야. 모든 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난이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은 5등급 이하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그러니까 국어 사실 5등급 이하면은 국어 베이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3까지 올라왔다고 봐도 돼. 그렇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은 좀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야. 뭐 그런 학생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인정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학습량이라든지 국어를 대할 때 그런 태도들이 상당히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걸 좀 인정하고 가자는 거야. 그럴 때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이제 어저께 이제 어휘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했고, 오늘은 그 쉬운 문제들을 좀 접하고, 네. 그 다음에 문학이라고 해서 17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제 접근 방법은 소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주 어려운 소설들도 있지만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읽을만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독서 이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장문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소설. 그럼 현대소설은 네, 그렇죠. 물론 골목안처럼, 이제 골목안이 이제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이제 여기 외국어 책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잖아?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난이도가 아닌 이상, 그렇죠. 제가 봐도 뭐 현대소설 중에서 정말 골 때렸던 거는 뭐 골목안. 그럼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서정인의 강이라는 그거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옛날에 교육청 문제. 교육청 문제인데 서정인 강. 너하고 한번 우리 같이 공부했었잖아?
뭐 그런 걸 제외하자면은 대부분 현대소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게 공부도 할 수 그럼. 있고 또 극문학이라든지 어. 그래서 5등급 이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굳이 어려운 독서 문제에 골몰하지 말고 좀 이렇게 흥미를 느끼면서 그럼.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데 집중하면은 현대 소설을 읽고 문제를 풀 때 그 출제하는 경향은 시나 아니면은 고전이나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야. 가장 시험 문제의 핵심은 내용 파악이거든. 그래서 그 내용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접하기 쉬운 문제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은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했을 때도 그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으로서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국어 문제의 난이도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쉽게 분류해서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로 나뉜다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용 파악만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일정 부분 좀 추론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그래.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맞아 지금 잘 지적을 했어. 내용 파악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독서에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적 읽기를 제대로 못하면서 추론적 읽기로 간다?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독서에서 다루는 그런 여러 읽기 방법들. 읽기 방법이나 이론들을 다룰 생각인데. 네네. 그런데 내가 가장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사실적 읽기거든. 사실적 읽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거를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서 자꾸 뭘 추론을 한다 뭐 이러면은 참 안타깝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그렇게 내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또 팁을 주자면, 매번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면, 이제 EBS나 이런 데서 뭐가 나오냐면은 오답률이 나오거든? 그럼 오답률을 쭉 보다 보면은, 오답률 높은 문제 또 풀어보는 게 아니라, 오답률 낮은 거부터 한번 풀어보는 거야. 5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예 A, B, C, D, E로 해가지고 오답률별로 난이도를 EBS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네네. 만약에 내가 이제 5등급 이하다? 나는 그렇게 접근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시간은 많이 부족하고, 그럴 경우에 오답률이 낮은 문제부터 내가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도, 자꾸 왜 틀리지? 그러면 한번 더 고민을 해야겠지. 다시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계속해서 같은 말이지만 5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에 골몰하지 말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접근을 해보자. 이런 그렇지. 것에 대한 도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이론, 화법과작문, 현대소설, 극문학 등 유형적으로도 다뤄볼 수 있고 또 EBS 홈페이지나 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난이도별로도 본 수준에 맞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서 저희가 또 이제 매문 기획에서 난이도별로 분류되어 있는 문제집 개발에 그래, 앞으로 이제 그런 계획하고 있기 거를 때문에, 우리가 콘텐츠를 이제 개발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잖아? 나중에 저희가 이제 또 별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해서 미리 좀 공개를 하는 이런 식의 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제 10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3, 4등급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시간이 네네, 이게 잘 갑니다, 시간이. 아주 잘 가네. 비처럼 빨리 가기 때문에. 자, 이 3, 4등급, 어떻게 보면은 이 수능 국어에 있어서, 수능 국어 교육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추적인 그런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인강시장 등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핵심. 그렇죠. 근데 또 이게 핵심층이지? 말은 3, 4등급인데 이 친구들이 2, 5등급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3, 4등급보다는 이 친구들이 이제 등락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2등급 또 가보고,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5등급도 가보고, 이런 친구들인데, 근데 이런 등급대에서 국어 시간 부족 문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를 잘해줬어. 그러니까 3, 4등급 학생들이라고 이제 불리는 학생들. 그러니까 나는 3등급입니다, 4등급입니다 라고 불리는 그런 대상들. 네. 이분들은 이게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하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포물선을 그리듯이, 그래서 이제 등락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내 등급을 못 믿어. 그러니까 내 등급을 내가 3등급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어느 순간에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3등급 받은 것 같은데 갑자기 평가원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은 5등급도 나오고. 그렇죠. 도대체 나는 어디에 가 있나? 그렇죠. 사실 이게 학생의 실력인지 이게 정말 멘탈 문제인지 무슨 뭐 시험 당일날 컨디션 문제인지를 제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등급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물어보면 너 왜 원래 3등급이랑 5등급 맞았어? 아, 시험 중에 머리가 아팠어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나오는 등급대 중에 하나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역시 시험의 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런 것을 다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한 상태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런 친구들의 특징 같은 경우를 제가 옛날에 좀 본 바에 따라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본인 나름대로의 어떠한 시험을 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약점을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내가 시험을 지금까지 봐보니까 맨날 이거는 틀리더라. 나는 맨날 독서 갈래복합은 7개 풀면 한 4개는 틀리더라. 안 풀어. 그러면서 아예 한 지문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예 시험지를 재구성해 38문제로. 그리고 시험이 임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한계가 뭐냐면 2등급 이상을 못 가는 게 이제 버리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 이상을 넘을 수 없는 유리천장이 있고 그렇지. 그 아래로 대신 떨어질 구멍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이런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 해결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세준이 그 너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네. 굉장히 분석력이 뛰어나.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로 분석력이 뛰어나.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이런 건 사실 부모님들도 잘 몰라. 그렇죠. 특히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얘가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만 이게 판단이 안 되고. 왜 지난번에 분명히 3등급 나왔는데 네. 이번에 5등급 나왔어? 도대체 이거 뭔 문제지? 공부 안 했어. 그러면서 막. 그렇지, 너 왜 공부 안 했니? 근데 나는 그동안 공부를 내 나름대로 꾸준하게 해왔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아, 왜 안 돼? 왜 안 되냐? 이번에는 왜 5등급으로 꼬꾸라졌지? 그래서 국어는 뭐 집 팔아도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진짜 방금 전에 얘기 때처럼 집을 팔아도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근데 팔지 말라 그러잖아, 내가. 그렇죠. 집을 왜 팔아, 집을. 예. 집을 사도 현찮은 판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예.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 네네. 어? 자, 그럼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예. 첫 번째,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뭐가 문제냐? 그럼 3등급에서 4등급, 왜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이 학생들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유형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어떠한 좀 불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등급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쉬운 문제는 곧잘 풉니다. 그러니까 사실 쉬운 문제를 풀 때는 사실상 1, 2등급이랑 차이가 좀 거의 없어지는 수준에 가까워져요. 독서 이론 풀 때는 속도도 똑같이 나오고 거의 똑같이 같아? 풉니다. 거의 같죠. 거의 같아. 하지만 이제 1, 2등급과 3, 4등급의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냐면 상위권과 중위권의 차이는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발생한다고 저는 봐요. 제대로 지적을 했는데, 그 3, 4등급에서 점프를 하려면은 네네. 핵심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보통 3, 4등급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풀고 나머지는 버린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점프를 하려면 할 수 없는 것들 모든 거를 일단은 시간 안에 다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완주를 해야 돼, 일단은. 완주를 해야 된다. 근데 완주를 일단 안 해. 그러면 이제 완주까지 가려면 과정이 쉽진 않겠지. 그래서 이 완주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깊은 곳에 어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 완주를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어느 때는 자기의 하는 방식이 먹혀 들어갔어? 그럼 2등급이 나와. 그리고 또 시험이 나오고 또 이상하게 케미가 맞아. 그 시험이 케미가 맞는다라는 게 참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겠지만, 네네. 내가 이제 이 국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아주 평평하고 넓은 이런 큰 통 같아. 네네. 그래서 이렇게 쌓아봤자, 이렇게 뭔가를 쌓아봤자 네. 차는 느낌이 안 들어. 그렇죠. 근데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이 넓은 이 큰 통에서 이쪽에서도 나오고 이쪽에서도 나오고 이쪽에서도 나오고 이쪽에서도 나오거든. 네네. 근데 이게 우연찮게 내가 이렇게 공부한 부분하고 뭔가 연결이 될 때는 시험하고 케미가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동안 계속 그 넓은 통 안에다가 물을 담아냈기 때문에 네네. 어디서 출제가 되더라도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연결을 시키는데 보통 이제 3, 4등급 같은 경우는 깊이가 얕아. 네네. 그런데 그게 우연찮게 자기하고 케미가 맞았을 때는 2등급까지 잘 쌓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깊이가 얕다 보니까 네네. 그거를 어떠한 시험이고 적용한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지. 불가능이라 가깝다. 근데 저는 사실 좀 말씀 쭉 들어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완주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출제되는 유형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복합부문 하나 나오는 거고 반드시 뭐 고전소설 나오는 고전시간 나오는데 이게 완주를 안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과외를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애들한테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라고 하면은
지레 겁을 먹고 이건 못 푸는 거야 하고 마감을 해버린 다음에 서둘러서 그냥 답지를 봐버리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가 실전으로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실제로 시험을 시행해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횟수는 제한적이잖아요. 많아봤자 뭐 8번, 9번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2등급 때 학생들은 기출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뭐가 됐든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이 됐든 모든 유형의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끝까지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는 그럼. 그런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상시에 똑같아.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읽는다. 그럼 교과서가 만약에 이번 시험 범위가 30페이지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0페이지까지. 30페이지까지 끝까지 읽어봐야지. 그렇죠. 근데 그 30페이지 읽는, 다 끝까지 읽는 학생들이 네네. 의외로 별로 없어. 없습니다. 저도 내신 대비 많이 해줘봤잖아요. 과외하면서. 애들이 보통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는 애들이 그럼. 많아요. 뭐 1, 2등급 학생들은 물론 안 그러지만 그 아래 등급 학생들은 내가 힘들게 공부해봤는데 27페이지까지밖에 못했어. 그럼 밤을 새서라도 끝까지 다 보고 시험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에이 이거 뒤에는 그냥 시간 없으니까 버리자 이렇게 해버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사실 그 이상 발전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국어를 가르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국어는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그 강조하는 부분이 끝까지 가보자는 거잖아. 완주를 해야 된다. 완주를 해야 돼. 근데 3, 4등급은 일단 마음 자세를, 네네. 그렇다고 5등급 이하는 완주하지, 뭐 완주 안 해도 그렇죠. 됩니까? 이런 얘기 아니야. 그죠. 그건 오해하면 안 돼, 또. 5등급 이하는 당연히 언젠간 완주를 해야 하겠지만. 그럼 계속 완주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시도하는 방향성이 좀 다르죠. 그렇지. 조금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고. 네네. 3, 4등급은 일단은 내가 한번 이거를 완주를 해보겠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완주를 하는데 걸림돌이 있어. 어떤 걸림돌이? 왜냐면 완주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넘지 못할 일단 벽을 만나거든. 그렇죠. 응? 하고는 싶어, 자기들도. 그렇죠. 우리도 완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그 띠를 딱 통과하면서 머리에다 월계관 하나 딱 쓰고 막 이러고 싶어. 네. 근데 안 돼. 왜냐면 마주치자마자 정말 힘이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좀 그렇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건 독서에 좀 많거나 혹은 뭐 고전시가 이런 쪽에 몇 개 덜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단순히 시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그렇죠. 내가 오늘 이 교재를 한 10페이지까지 내가 읽어보겠다. 딱 했는데 읽다가 보니까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데서 갑자기 힘이 예상치 빠지는.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불쑥 탁 등장하는 순간 나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나는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이 들죠. 많이 들지. 그러니까 그냥 뭐 재밌는 거 없나? 막 그 유튜브 이런 방송도 좀 보게 되고. 일단은 뭐 이런 벽은 꽤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뭐 몇몇 학생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나는 마주쳐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22학년도 수능을 한번 풀어보시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요. 혹은 2019학년도 수능. 그런 문제들을 하고 이제 마주쳐보면 정말 힘이 턱 풀리는 지문들이 있죠. 그럼 뭐 정말 그런 것들은 이게 정말 수능이야? 막 보면은 그렇잖아. 이게 수능이 이런 거야? 정말 눈물이 좀 찔끔 나는 어. 그런 문제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봐도 모르겠고. 브레톤 주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개 좀 있습니다만, 그런 거 같은 경우를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보면 도전의식을 느끼지만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봤을 때는 힘이 빠질 수가 있죠.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뭐 법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읽으면 그렇죠. 도대체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이해도 안 되고. 네. 그러면은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만약에 브레톤 주체제를 3, 4등급 학생이 처음 마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진행 단계라고 이제 진행 단계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3, 4등급 학생들이라고 이제 감안을 해서, 네. 그래도 그동안 좀 국어는 그래도 내가 좀 공부를 했어. 조금은 할 줄 아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지만 1, 2등급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거 나도 풀 수 있어.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나도 풀어. 충분히 나도 이거 풀 수 있어.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을 지금 놓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를 딱 그 맞닥뜨릴 때 이거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 네. 나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가지고 온 그 하나의 그 핵심 단어가 있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 분석이라는 말이야. 자, 네. 분석이 무슨 말일까? 분석. 저는 뜯어서 하나하나 좀 낱낱이 파헤쳐보는. 그 분석이 뭐라고? 이제 지문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걸 뜯어가지고 뜯어서.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원리를 파악해보는. 이런 게 분석 아닐까. 그리고 명확한 뭐 뜻은 모르겠습니다. 국어 서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그 패러디를 보니까
뭐 이거의 뭐 정의는 아십니까? 뭐 누가 이제 이런 유명한 예. 또 패러디를 하더라고. 근데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네. 이제 분이라고 하는 거는 나눈다라는 뜻이잖아. 아, 나눌 분, 그죠. 그렇지, 나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하다 할 때 석자입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 석이 네. 되게 좀 특이한 글자야. 네. 그러니까 군이 이제 말하는 나눠서 뭐 해석하는 거 아니겠느냐? 아, 근데 아닙니까?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그 석자를 잘 보면은 네. 나무가 들어가 있어. 여기 그 한자 안에. 지금 화면에 편집.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안 보일 거야. 분석을 좀 근데 띄워주세요. 그 석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네. 나무가 있어, 왼쪽에. 나무가 근데 그 오른쪽을 보면은 그 도끼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 한자를 굉장히 네. 그럼 이게 뭐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눠서? 나무를 석이라고 하는 거는 쪼갠다는 뜻이야. 쪼갠다. 쪼갠다. 그럼 분석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눠서 쪼갠다는. 쪼갠다라는 의미야. 네. 그러면 나는 이거를 꼭 머릿속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 그 무슨 얘기냐? 네. 글을 최대한 쪼개보는 거야. 글을 제가 쪼개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브레턴 우드든 뭐든 간에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 거 가지 마. 그래 3, 4등급. 네, 그렇죠. 처음부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뭐 22년 수능, 19년 수능 어려운 거 한번 해봐야지 그러지 말고. 약간 제가 이제 부딪혀고 깨져보고 싶은 사람을 너무 내가 이제 한번 좀 좌절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해보는 건 괜찮은데. 그렇죠. 한번 처음부터 당연히 그런 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다양한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젠가 만나요. 그 언젠가 만나는데 처음부터 만나면은 네네. 마음이 너무 아파. 그렇습니다. 몸도 아프고 몸과 힘들어. 그만두고 싶고. 그리고 그만두고 이게 난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분석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건 무슨 얘기냐?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평상시에 글을 읽을 때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을 최대한 읽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지? 네. 쪼개. 나눠서 쪼개라. 뭘 어떻게 쪼개느냐? 쪼갠다. 물론 이건 지금 내가 무슨 수업 강의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지문이 있으면은 4개에서 5개 정도의 문단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 네네.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문단을 일단 쪼개. 나눠. 나눠서. 그거를 나눠서 일단 첫 번째 문단을 그거를 세심하게 이제 쪼개려면은 다시 어디로 가냐? 문장으로 가. 그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 정확히 한번 읽어봐. 네. 정확히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서 완벽하게 자기가 이해가 됐으면 두 번째 문장으로 일단 가봐. 근데 두 번째 문장을 읽을 때 뭐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 근데 두 번째 문장으로 갔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3, 4등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더 아래 등급이. 더 아래 등급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본인은 3, 4등급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적어도 한 문단에는 예를 들면 한 6개에서 한 7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네. 그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네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러면 다시 그걸 단어로 쪼개봐.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단위를 점점 쪼개는 그렇지. 거다. 계속 쪼개보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그래서 단위를 그거를 다시 모아주는 거지. 다시 모은다. 그 작업을 만약에 한 문단을 가지고 제대로 해보잖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이야. 지금 내가 이 하는 방식은 내가 한 3, 4등급, 그 다음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좀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라 할지라도 그 한 문단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다들 도달하더라 이거야. 제가 이제 좀 학생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뭐 브레톤 우드 체제가 자꾸 제가 브레톤 우드 체제 되는 건 이제 압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고 그 지문이 브레톤 우드 체제 지문이 되게 짧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 반 페이지밖에 안 돼요. 길진 않아. 근데 이제 그 지문의 전부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부터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럼 외국인이죠. 아무것도 이해 못하면은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선생님 말씀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렇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딱 형광펜 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율이란 말이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과연 뭐지? 한번 찾아보고 한번 찾아보는 거지. 아, 환율. 우리나라 돈과 그 다음에 외국 돈의 비율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그다음에- 이해를 하면은 그렇죠. 일단은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잖아. 또 경상수지 이런 말을 모르겠으면 또 그렇지. 한번 찾아보고 경상수지가 뭐냐? 그 한번 국가 찾아보고. 간의 그 거래를 해서 그렇죠. 뭐 거기서 이익이 얼마가 났다. 그렇죠. 손해가 얼마 났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거든. 그렇죠. 무역 뭐 수지 흑자냐, 적자냐. 네. 그럼 그런 거를 개념을 이해 못할 3, 4등급 학생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의미 단위를 하나씩 뜯어봐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시간을 좀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풀 때는 시험 시간제고 풀 때는 금방금방 풀지만 정말 내가 이 지문을 오늘 완파를 하겠다라고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시계를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 분석이라는 개념을 네. 곰곰이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야. 네네. 물론 이제 오늘 거의 시간이 또 다 됐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이제 다음 시간에 3등급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지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나는 오늘 좀 키워드를 딱 두 글자를 던졌어. 분석이. 분석이라는 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잖아. 그렇죠. 앞으로 계속 네. 이야기를 해 나갈 거니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완주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 완주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무시무시한 친구들은 하나하나 의미 단위를 분석해보는 쪼개는 거지. 연습을 그렇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